근데 이제 이 내용 먼저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발표해 달라고 이제 부탁받은 것은 이 내용을 아마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 보고서의 의학적인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저는 의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보고서에서는 핵발전소하고 주민의 건강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가 어렵다. 증거를 그런 결과입니다. 저의 결과가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이 내용 보고서 내용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주민이라든지 직접 탈핵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보고서 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 부분은 질의응답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끼리 같이 저를 포함해서 하면서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만 보면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설명한 자료를 좀 붙였습니다. 설명한 자료, 제 보고서에 없는 내용은 제가 빨간 표시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했고요. 환경부에서 의뢰를 해서 1년 동안 조사한 겁니다. 사실은 1년 조사가 굉장히 짧은 조사입니다. 보통 이제 옛날에 영광에서 조사했던 건 20년 조사를 했거든요.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40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1년 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거 미리 알고 계세요. 실제로 핵발전소라고 그런데 이름은 월성 원전입니다.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라는 명칭 자체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여기 영문으로 보면 월성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핵 발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핵이란 표현 자체가 핵폭탄 이런 그 뉘앙스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핵발전소를 안 쓰고 여기서는 이제 월성 원전이라고 쓰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핵발전소 월성 원전을 같이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표지고요. 먼저 원자를 보면 아시다시피 원자 핵이 있고 주위에 돌아가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의 붕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핵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조절 안 되고 한꺼번에 붕괴하면 그것은 핵폭탄이 되겠죠. 먼저 용어부터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방사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방사선은 뭐 알겠죠? 그런데 방사능은 방사선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사선은 언제 만들어지냐 그러면 뭐든지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은 불안전하면 안전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해져야지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핵이나 원자의 경우에도 불안정한 상태가 있거나 외부에서 자극이 있으면 들뜬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난 뒤에 자기가 안전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걸 엔트로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원자 핵으로부터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사선이라고 하고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사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방사선은 그냥 보면 우리가 이제 빛을 그냥 보면 한 가지 빛으로 보이지만 프리즘을 갖다 대면 빨주노프, 파란보 7가지 색깔이 나오듯이 이게 방사선은 프리즘 대신에 자석을 갖다 댑니다.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에 따라서 휘어지는 정도가 다 다른데요. 그것이 알파, 베타,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 핵이고요. 베타선은 전자고 감마선은 빛과 같은 전자기파인데 따라서 그 에너지의 힘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헬륨의 원자 핵이니까 알파선은 굉장히 힘이 세겠죠. 대신에 감마선은 전자기파니까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그것을 이온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물질을 이온화시키는
능력, 다시 말해서 파괴하는 능력이라는 뜻이겠죠. 그것이 알파선은 크고 감마선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석을 갖다 대거나 또는 요건 꽃표 표시는 자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마그네틱 필드 갖다 대면 여기 레디움에서 전자 방사선이 나오는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알파는 헬륨의 핵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사람한테 들어오면 사람의 조직을 작살낼 정도 센데 이것은 굉장히 투과선이 적어요. 종이만 갖다 대도 잘 못 통과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려 그러면 내부 피포 먹어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베타선은 종이는 뚫고 가는데 알루미늄은 못 뚫어요. 감마선은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납 갖다 대면 어느 정도는 막지만 그래도 투과가 됩니다. 대신에 에너지는 약하고 에너지는 세고 그렇습니다. 방사선의 단위가 있는데 이제 방사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사선 자체의 양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흡수선량, 등가선량 이런 말을 하는데 방사능에서 방사선을 방출했을 때 물질을 통과하면서 물질에 부여하는 효과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먼저 방사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단위가 1초당 몇 번 붕괴해서 방사선을 나타내는가 그 단위를 베크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이 단위를 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큐리 부인이 방사선을 처음 만들었다 해서 큐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베크렐이라는 방사능은 그렇게 단위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 흡수선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얼마나 몸으로 보면 방사선을 흡수할 수 있느냐. 거꾸로 말하자면 그 방사선이 어떤 인체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흡수선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위는 그레이라고 합니다. 옛날 단위는 라드입니다. 보통 1그레이는 100라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가선량입니다. 등가선량은 흡수선량은 똑같더라도 우리 몸에 똑같이 어떤 방사선을 배출할 수 있는 방사능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영향을 끼치는 단위나 방사능마다 다 좀 다르거든요. 그것을 이제 등가선량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시버트. 요걸 단위를 이제 1000분의 1은 미리시버트. 그래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옛날 단위는 램이라는 것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두 가지인데, 방사능 그럴 때 베크렐, 그리고 등가선량 그럴 때 시버트.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흡수선량, 우리 몸이 그 방사선을 흡수하는 정도, 그걸 그레이라고 하는데, 그레이는 몇 번 정도 나올 겁니다. 이제 이 본 책 내용으로 보고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월성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양조사 목표는 우리나라 유일한 중수령 원전이 있는 월성 원전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됐는가, 그 다음에 노출됐으면 그것이 건강상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걸 평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방법은 먼저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문헌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측정해 보겠다. 환경에 있는 거, 우리 사람의 인체에 들어오는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보겠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의사소통도 해보고 위험도를 얼마나 느끼는지, 우울한지 안 한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주위에서 봤더니 어떻든지 그런 것을 이제 좀 소통도 해보고, 그다음 위의 소통이란 것은 얼마나 위험도를 느끼는지 자기는 이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 영양 조사를 하는데 먼저 설문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소변에서 방사선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이제 조사를 해보고, 소변에서 우리 몸에 이제 방사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까 그 흡수선량하고 그런 것들 다 다르듯이 실제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검사도 실제로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상이 나오신 분들은 따로 뽑아서 심층조사하고 심층검진도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서 생물학적 선량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요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요것도 조사해보고 마지막으로 지역 건강 정보도 분석해보겠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문헌을 쭉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헌을 기존에 뭐 동국대학교 여러 가지 했고 한수원에서 이제 조사했던 보고서도 다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 주변 지역이 이제 세개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양남면, 간포읍, 문무대왕면 세개 읍면의 삼중 수소 등의 저용량 방사능 노출로 인해 초감이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는데 저용량 방사선이라는 그 자체가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용량을 이야기하거든요. 사고로 인해서 나오는 것 말고 일상적으로 살면서 나오는 용량을 저용량 방사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노출로서 실질적으로 암이 얼마나 더 많이 생겼는지를 조사를 해보자. 그런데 조사를 해보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원칙에서 하겠다고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생물학적, 물리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데 기본적인 모델은 확률론적 건강 영양 추정에 대한 LNT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모델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LNT라고 해서 리니어 노 스트레스 홀더 모델이라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스트레스 홀더라는 말은 뭐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역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역치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여기 문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역치라는 말 쓰지 말고 문턱값이라 쓰면 다 알아들을 건데 이건 이제 일본에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턱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루가 있고 안방이 있어요. 그 사이에 문턱이 있잖아요. 마루에 수도가 파열돼서 물이 막 찼어. 하지만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안방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문턱 때문에 안 들어오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찰 때까지의 그 값을 문턱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값. 물리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생물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리니어 노 스트레스홀더 모델을 하겠다. 역치값을 안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과학계에서 사용하는데 그동안 이제 핵발전소 업계에서는 역치가 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역치가 없다고 했던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서 나 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서 할게 라고 이제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문턱값의 예를 보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빛이 비춰질 때 처음에 어두운 데서 비춰질 때 사람이 조금 빛을 잘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밝기가 변하면서 색상이 변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와야지 사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무리 농도가 변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이것을 문턱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는 너무 자극이 세도 잘 반응을 못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문턱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볼게요. 문턱값을 핵발전소 업계에서는 흔히 피폭 기준치 또는 안전허용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것은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역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치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나라마다 상황마다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우리나라는 1년에 피폭 한계를 1mS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mS였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이 기준치가 피폭 기준치가 20mS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전에는 1mSv 이상 올라가면 우리 인체가 위험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후쿠시마 생기고 난 뒤에 20mSv로 20배를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1mSv 이상 올라가면 이제 이주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주 책임이 국가에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 한도를 굉장히 딱 높여놓으니까 이제 그 20mSv까지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책임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기준치가 안전 기준치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 기준치다. 그래서 이거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 그런 하나의 예고요. 실제로 IPPNW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회에서는 세순식품 기준치를 16베크렐 이하로 기준치를 잡았고요. 애들은 영유아는 요것의 반, 8베크렐. 그리고 요도는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 우리나라는 세순하고 요도를 100베크렐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애들은 그것의 50%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반해의사회라든지 그런 데서는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값 또는 가능한 최저 수준까지는 낮게 잡아야 된다. 이것도 높다라는 거죠. 16베크렐을 세순 기준치로 잡는 것도 높은데 우리나라는 100베크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노스레스홀드 모델이랑 그 자체를 이 보고서에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모델이냐 그러면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에서 이제 연구해서 발표했던 것이고요. 2006년도. 그리고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에서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는 뭐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데인데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는 요거는 핵발전 업계에서 만든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뭐라고 결론 지었냐 그러면 방사선의 유전적 영향이나 암 등 확률적 영향은 받은 방사선의 선량과 영향 사이에 문턱값이 없이 선형으로 비례한다. 안전기준치가 제로라는 거죠. 국가에서는 아까 안전기준치는 뭐 1mSv 또는 뭐 베크렐로 방사능으로 하면 세수나 요도는 100베크렐이라고 했지만 국제적인 조사로 보면 0이라는 겁니다. 안전기준치는 0 이상 되면 무조건 암 발생률은 높아진다. 그것이 이제 과학 아카데미나 핵발전 업계에서 만든 IAEA 산하의 위원회나 다 똑같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사선 양이고요. 이것이 암 발생 위험도 그래프입니다. 방사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암 발생률은 높아지는데 여기 보면 B는 좀 선량이 좀 적을 때, A는 선량이 많을 때 암 발생 그래프고요. C는 요게 이제 2차선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방사선에 따른 백혈병 발생 가능성이 2차 함수 그래프를 따른다는 거죠. 근데 요 그래프가 좀 재밌는 그래프입니다. 요게. 요 그래프 보니까 0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사선이 어느 정도까지 올 때까지는 도리어 암 발생률이 더 낮아지죠. 이게 이제 호르메시스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주장 자체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핵발전 업계에서만 받아들이는 이론인데 온실 속의 하초는 약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 키운 것은 약하다. 그러니까 방사능도 적당하게 줘야지 건강에 더 도움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게 호르메시스가 이제 히라보로 촉진하다, 자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적당한 방사선은 우리 건강에 더 암 발생률을 낮춘다는 건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발전 업계에서 만드는 위원회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 앞에 이제 그래프를 좀 단순화하면 선형 모델을 암 발생하고 방사선 피폭량은
선형 모델 직선적으로 비례한다. 무조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꼭 많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생 담배 피우다가 죽는 사람도 폐암 안 걸릴 수도 있고, 담배 한 번도 안 피우는 공기 좋은 데 사신 분들도 젊은 사람도 암 걸릴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는 담배는 암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확률이라는 건데요. 확률상 보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선은 백혈병이 이런 거, 역치가 있을 때는 0에서부터 요까지는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실제로 암 발생이 높아진 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핵 발전 사고는 3번 있었잖아요. 핵 발전소 연구소 사고는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핵 발전 사고는 우리가 1979년도에 미국의 3마일, 그러면 1986년도에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도에 후쿠시마,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그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폭 사고 나고 난 뒤에 주위에 암 발생률을 봤는데, 벨라루스가 거기 체르노빌하고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갑상선 암의 발생한 추이를 봤더니, 여기 1986년도에 사고가 난 뒤에 5년 정도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특히 여성이 많이 갑상선 암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도 물론 증가는 하지만 여성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의학적으로는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3가지로 봅니다. 암 중에서는 갑상선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유방암, 3번째, 그렇게 발생하는데 누가 많이 발생하냐 봤더니 여자 어린이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왜 많이 발생하느냐, 요거는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어린이는 크고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빨리 되는 거. 우리가 항암제라든지 병원에 보면 방사선 요법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암 주위에 방사선을 쏘는데, 암 주위에 방사선을 쏠 때 암만 맞출 수는 없고, 주위에 있는 정상 조직도 방사선에 이제 노출되는데, 정상 조직은 방사선에 대한 반응이 좀 적고 암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사선 요법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세포 분열이 암은 많이 되는 거잖아요. 세포 분열이 많을수록 방사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세포 분열이 빠르니까 어른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왜 여자가 많이 발생될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학적으로는 입증된 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성 호르몬이 방사선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지 않은가라고 추정은 하지만, 아직은 요거는 모릅니다. 거꾸로 이제 누구는 저런 말도 해요. 방사선도 이게 물질이 아니고 영혼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여자 어린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위험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2번째 발생하는 것이 유전병이거든요. 유전병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염색체에 대한 이야기 하겠지만, 유전이 되려 그러면 유전자가 변화가 돼야지 유전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유전자가 있는 것이 염색체에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옛날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뜨리고 난 뒤에 처음 이제 방사선을 처음 피폭이 됐기 때문에 방사선에 의해서 생긴 질병이 유전된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유전이 돼. 부모가 아픈데 애가 이상한 기형이 태어난다든지 뭐가 태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나 그러면 방사선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뭔가 세균에 대한 감염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감염병은
원폭하고는 연관이 있다. 폭탄이 떨어지면서 뭔가 사람한테 세균에 의한 감염이 생겼는데 이 감염은 특징적으로 애들한테도 그대로 유전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히로시마 사람들은 뭘 했냐 그러면 자기가 히로시마 출신이라는 것을 다 숨겼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후쿠시마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히로시마를 경험했으니까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것을 숨긴다고. 여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월성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 앞으로 계속 암이 발생하고 유전병이 발생하면 우리도 울산 출신이라는 것을 숨겨야 될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 많이 생긴 것은 심장병입니다. 심장병은 이게 핵물질이 붕괴하면 200종이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가 가장 검사하기 쉬운 게 세슘하고 삼중수소기 때문에 그것만 하지만 사실은 200종 중에서 어떤 종은 근육에 들러붙는 종이 있습니다. 근육이 이제 우리가 수익은 움직이는 근육도 있지만 불수익은 내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지만 속에 있는 근육, 그러니까 이제 심장 근육 이런 데 이제 들러붙어서 심장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암, 유전병, 심장병이 방사선에 의해서 자주 생기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갑상선암의 그 아동수를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50배가 증가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거 좀 더 아시겠지만 원전 인근 거주 갑상선암 발병 배상 책임은 핵발전소에 없다라는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서는 이제 없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내용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2심에서 갑상선암 발병하고 방사성 피폭량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분자적 측면에서 염색체 측면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분자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제 해서 2심에서는 뒤집혀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르메시스 이론이나 핵산화계가 있는데 적은 양의 방사능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고 실제로 인체 데이터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피를 뽑아서 세포나 이제 DNA 등을 실험실에서 자기들이 이용해봤다고 미국 핵산업계에서 연구비 많이 됐는데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입니다. 이게 미국 국립 아카데미가 저슬량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2006년도에 냈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로 의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요거 내용은 뭐 이렇게 됐는데 정리한 것을 다음에 한번 볼게요. 미국 여기서 낸 건데 왜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 일본에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이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생겼잖아요.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체르노빌에 생기니까 인근 국가인 벨라루스에서 암 발생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방사능 낙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 친절하게 국가에서 일본 국가를 대변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환경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그런가? 그거는 그 이전에 2006년도에 보고서에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보고를 했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저수준 방사선 100mSv 미만 노출에 따른 고형암, 고형암은 뭐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암들 그런 것은 1차 방식 형태의 선형 모델 즉 방사선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 그런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백혈병 발생률은 아까 2차 방정식의 선형 모델로 듭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방사선 위험에 역치랑 안전 기준치라는 것은 없다. 제로다. 그리고 100mSv는 1% 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거기에 노출되면 보통 1000명 정도 초과 암 발생이 하고 그중에서 한 500명 정도는 사망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슬량 방사선입니다. 저슬량 방사선, 일상적인 방사선 또는 병원에서 CT 찍을 때 방사선, 그걸 다 저슬량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월성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고 아니고 나오는 방사선, 저슬량 방사선입니다. 추가 결론을 내는데 원폭 생존자들 중에서 100mSv 초과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에서 보니까 암 발생이 굉장히 유의하게 증가됐더라. 그런 거 있고 또 하나 엄청 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자궁 안에서 10mSv 초과 방사선에 노출된 소아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암 발생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그런 게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그 저슬량 방사선하고 암 발생의 유의성이 높다고 하는 추정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란셋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국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잡지입니다. 한 200년 정도 된 잡지인데요. 여기서 2004년도에 발표한 건데 2004년도에 뭘 연구했냐 그러면 영국을 비롯해 가지고 15개 나라에서 방사선 검사는 일상적으로 나오는 핵발전소에 나오는 방사선량보다는 적잖아요. 그 저슬량 X선 검사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영국에서도 한 0.6% 정도가 진단용 방사선으로서도 암 발생에 연관이 되더라. 그 다른 나라에서도 15개국 했는데 한 나라 빼고는 14개국에서 다 비슷하게 그 결과가 나왔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어린이하고 청소년들 CT 촬영했을 때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하고 백혈병, 뇌종양 관계를 조사한 논문도 있던데요.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쭉 관찰해 봤더니 어릴 때 이제 22세 미만에서 이제 그 CT 촬영을 한 애들을 계속 쭉 관찰해 봤더니 한 18명 조사해 봤더니 74명에서 백혈병이 발생했고 그리고 135명에서 뇌종양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CT하고 이거 백혈병, 뇌종양하고는 관계가 있더라.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방사선 피폭량이 우리가 이제 X선은 방사선 검사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질병의 검사, 질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보면 여기 이제 검사별 피폭 성량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겁니다. 치과 촬영을 했더니 0.03mSv 미만, 뭐 치과 원장님 계시지만 이 정도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럼 골밀도 검사 쭉쭉 유방암 검진 쭉 이렇게 조금 적은데 우리가 1년에 피폭 기준치를 1mSv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뇌혈관 조영술만 해도 1년 피폭량이 5배입니다. 보통 복부 CT가 7mSv인데 우리가 간 CT 한다고 해서 그냥 했을 때 이 정도 되는데 요거는 좋은 CT입니다. CT도 조금 이제 아주 좋은 병원은 방사선 피폭량이 좀 적은 게 있고 지방에 조금 작은 병원은 옛날 기계 쓰면 최소한 복부 CT 한번 찍으면 10mSv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효도 상품이라 그래서 부모님께 뭐 볼라 놔드리듯이 건강검진 한번 해드리잖아요. 사실은 이걸로 보면 건강검진은 그 효도 상품이라고 그렇게 조금 애매합니다. 실제로 이거 CT나 이런 거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검사가 아니에요. 검사를 했더니 피검사 했더니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갔다. 뭔가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초음파를 하는 거거든요. 초음파를 했더니 간이 좀 부어 보이더라. 뭐가 두들두들한 게 있더라. 그럴 때 CT를 하는 거지. 그냥 일상적으로 나 건강한데 한번 1년에 한 번씩은 CT 해봐야지. 이거는 사실은 이걸로 보면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보면 가장 효도 상품은
건강검진실이거든요. 건강검진실이 제일 잘 해놔요. 그래서 어떤 간에 저설량 방사선의 생물학적, 그러면 어떻게 저설량 방사선이 생물학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냐. 방사선을 우리 몸에 쬐게 되면 그 유전자에 손상을 주게 돼요. 어떻게 주냐 그러면 방사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활성산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활성산소가 생겨요. 생기는데 조금 방사선에 유출되면 그 활성산소가 단기간에 없어지고 다시 손상된 유전자도 바로 복구가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또는 많은 양이 되면 다 복구가 못 되고 일부는 세포가 죽든지 기능이 변화되든지 암 유전자가 발생하든지 또는 우리 몸에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를 작동을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설량 방사선과 암 발생은 보면 국제암학회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방사선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본 원자폭탄 이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고형암하고 혈액암 모두가 증가됐더라 그런 거고요. 자, 본책으로 들어가서 이제 환경 방사선 측정하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거기서 계획을 했는데 월성 원전 주변 지역의 공기 중에서 이제 감마 선양하고 그럼 환경 매체를 대상으로서 측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 측정을 추정식을 통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피폭됐는지를 추정을 해보겠다는 거죠. 직접 이제 제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공기 중에 얼마 있으면 사람들한테 얼마 있더라. 그 전에 추정식이란 게 있는데 보고서에는 그 추정식이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로도 이런 환경시로, 식품시로, 해양시로 뭐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월성 원전 반경에서 한수원에서 측정한 5km 내에 하는 거 하고 10km까지 있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누적돼서 보는 이제 그 지붕에 이제 먼지하고 일부 농산물도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의사소통하고 위해 소통은 이제 설문조사 통을 하는데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하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위해 소통도 아까 그 위해 소통이란 말 자체가 그 원전 주변에 살 때 그런 위험성이나 심각성이나 뭐 그런 데 대한 인식들을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위해 정보 교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하겠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건강영향 조사를 하는데 먼저 인체 소변 방사선 물질을 측정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방사선이 우리 몸에서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임상적으로는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상검사도 하겠다. 그래서 임상검사 1차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조금 이상이 있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심층조사, 심층검진을 하고 생물학적인 선량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생물학적 선량 평가가 뭐냐 그러면 바이오, 생물이라는 뜻이죠. 도지가 이제 도저, 용량이라는 뜻이고요. 메트리, 재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누적돼서 한 20년 정도 월성 원전 주변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우리 몸에 어느 정도 방사선이 처음에 좀 들어오면 다시 복구되고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살았으면 20년 동안 내가 방사선을 얼마나 맞았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방사선은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흔적이 염색체에 남겨놓는다. 그 염색체에 있는 것을 보고 거꾸로 추정해서 이분이 평생 살면서 얼마의 방사선을 맞았는지를 거꾸로 추정해 보겠다. 이제 그게 생물학적 선량 평가입니다. 생체시로는 뭐 이런 데서 이제 소변에서 이제 생체시로를 측정하는데 주로 이제 만 1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영남면 발전협의회에서 나 꼭 참가해야 되겠다,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주민, 이제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주민, 그 다음에 그 월성 원전 종사장 중에서 지역 주민이면서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나 일용직 근로자 경우도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설문조사는 1600명 했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과학적 변수를 따져가지고 했고요. 소변 중에서 방사선 물질은 3중 수소도 하고 5가지를 했어요. 세슘, 요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3중 수소는 5km 내에 960명을 조사를 했고요. 이제 40명은 이제 반복 측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반복 측정을 해보냐 그러면 반복 측정해서 똑같은 값이 나와야지 이 검사는 정확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 번 했고 다음에 또 검사했더니 막 차이가 너무 나면 이 검사 자체가 신뢰성이 없으니까 반복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이 요 4가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은 원전으로부터 1km 이내 50가구에서 각 한 명씩 선정해서 46명을 특정했는데요. 요 물질들은 방사성 물질은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멀리 못 가. 그래서 요 1km 이내로 이렇게 한정해서 이걸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 했는데요. 그 임상 검사는 소변 방사능 검사, 소변에서 방사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정을 위해서 소변 크레아틴과 전해질을 선정했다라고 이제 보고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사선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와도 콩팥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배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있는 사람 비율적 그걸 보기 위해서 크레아틴하고 전해질을 선정해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걸로 보정한다. 그 나이에 따라서 또 이게 다 소변 배출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걸로 하겠다. 그 다음에 갑상선암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 소변에서 요도하고 혈액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골대사 상태를 보기 위해서 칼슘, 비타민 D하고 그리고 저용량 방사선 노출 시에 변화되기 쉬운 지표가 혈액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혈혈구,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도 검사하고 간기능 검사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중 수소는 기본적으로 정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검출 한계를 2베크렐로 정해서 2베크렐 이상인 사람, 소변에서 또는 미만인 사람으로 나눠서 이제 3개 군으로 전체로 하면 4개 군이죠. 기준 이하 나온 사람, 기준 이상은 3개로 15베크렐까지 100베크렐까지 100베크렐 이상으로 해서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사성 관련 요인하고 그리고 임상 검사 결과하고 통계적 관련성을 분석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층 조사는 1차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그 중에서 뽑아서 이제 심층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심층 조사는 25베크렐 이상인 대상 58명을 했는데 전체 중에서 6% 정도가 소변에서 3중 수소가 25베크렐 이상이 나왔답니다. 그 중에서 심층 조사를 하겠다는 사람 이제 반 정도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베크렐 미만인 사람 좀 조사를 했고 하나도 검출 안 된 사람하고 이제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몇 명을 해서 성별 나이별로 짝짓기로 선정했다. 그러니까 여기 60대 이상이면 대조군에서 60대 이상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짝짓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자면 여자, 뭐 MA 이렇게. 근데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이게. 여기 나중에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검사 여기 연구하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기간도 좀 짧았고 대상자도 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방사선하고 인체하고는 암 발생률과는 자기들이 조사해봤더니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 단 기간도 짧았고 사람들 적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 긴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베크렐. 예, 참, 25, 제가 혹시 거기 225, 요거 좀 줄여야 되는데, 요거 잘못했는데, 25베크렐입니다. 225가 아니고, 네. 저 오타입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생물학적 선량평가, 바이오 도지메트리, 이게 이제 이번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였고, 결과적으로 한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에서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서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검사를 해라. 생물학적 선량평가를 암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방사선에 의해서 염색체가 변화됐는지를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점검을 대라 그러는데 이 검사는 엄청 비용도 많이 들고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방사성 피폭 정도에 비례하는 혈액내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거꾸로 이 사람이 얼마나 방사선에 맞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뭐 권고한 방법인데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PC 베이스드 트랜스로케이션 크로모좀. 이 PC가 약자인데요. 이게 형광 염색체에다가 형광 물질을 입혀요. 입히면 이제 그거 모양이 변하는 거 보고 트랜스로케이션이라는 것이 전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물학적 선량 평가를 한 게 뭐를 하냐 그러면 전자 염색체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자 염색체가 어떤 염색체인지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조사하는 방법이 이제 형광 물질을 입혀가지고 특히 1번, 2번, 4번 염색체에 특이하게 결합하는 형광 염색체를 하는 것을 PC, 요 PC가 물고기라는 뜻이 아니고 요 약자. 그래서 전자 염색체 빈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총 34명을 이제 심층 검사를 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아까 형광, 이게 염색체인데 염색체에다가 형광 물질을 입히니까 형광이 반짝반짝 이렇게 드러나죠. 이렇게 검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염색체라는 말 뭐 많이 들어보고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유전병이 있거나 특별한 병이 있지 않는 한 23상 46개입니다. 요거 이제 22번까지가 1번부터 전부 다 한 쌍으로 되어 있거든요. 22번까지가 이것이 체염색체, 상염색체. 우리 몸 요거는 뭐 우리 눈을 만든다든지 요거는 뭐 장기를 만든다든지 피부를 만든다든지 머리카락 이런 거고 여기 이제 성염색체가 2개씩 붙어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22번까지는 똑같고 여기 23번에서 차이가 나는데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서 전체가 46개입니다. 여기 이제 X 염색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X 염색체에 이제 병이 생겨야지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확실히 강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병이 생기면 무조건 유전병이 발생. 그러니까 성염색체로 전이 옮겨가는 유전병은 무조건 발병합니다.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가 X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여기에 질병이 생겨도 질병이 발생 안 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생맹이잖아요. 생맹. 남자는 X 염색체, 그게 이제 성염색체로 유전이 되는 건데, 요렇게 X 염색체, 여기 한 개만, 여기 생명의 인자가 있으면 생명이 돼요. 근데 여자는 2개이기 때문에 한 개 유전자 있어도 생명 발전 안 나와요. 그래서 2개 다 생겨야지 생기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혈우병 같은 경우, 혈우병은 남자는 여기 그것도 성염색체 유전되는 건데 여기 있으면 혈우병이 생기는데 여자는 한 개 있으면 혈우병 정상이네, 건강한 사람. 근데 여자들은 혈우병 없잖아요. 왜냐하면 혈우병이 되려 그러면 여자 성염색, X염색체 둘 다 병이 생겨야 되는데 2개 다 생겼을 때는 사산하거든요, 여자는. 그러니까 세상에 혈우병 가진 여자는 없어요. 근데 그 혈우병은 반드시 여자한테 와요. 남자의 혈우병은 엄마가 인자를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오게 됩니다. 하여튼 염색체는 새끼로 셌는데요. 염색체는 23상 46개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염색체가 어떤 건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자, 염색체가 이상이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실, 없어진다는 뜻이죠. 아까 염색체는 쌍으로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만 볼게요. 요 부분이 없어. 원래 염색체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2번 염색체다 칩시다. 길이가 이 정도 돼야 하는데 요만큼 떨어져서 없는 경우 이걸 결실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두 개가 생긴 경우, 중복. 세 번째는 이거 뒤집어진 경우, 역위, 위치가 뒤집어졌다. 이런 게 있고, 네 번째가 오늘 관계되는 전자라는 거, 트랜스로케이션. 그러니까 로케이션, 위치를 바꾸다는 뜻이거든요. 두 염색체, 4번 염색체하고 20번 염색체가 이렇게 딱 있다 치면 4번 염색체의 요만큼이 떨어져 가지고 20번 염색체로 가고, 20번 염색체의 요만큼이 이렇게 4번 염색체로 오는 거. 서로가 이제 염색체가 잘려 가지고 위치를 바꾸는 것을 전자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자 염색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보고서에도 전자 염색체를 검사를 했습니다. 버킷 림프종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암이에요. 임파선에 생긴 암인데, 이 암 환자들을 보니까 유전자 검사해봤더니 염색체 8번하고 아까 상염체 22번까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8번하고 14번이 위치를 바꿨더라. 그럴 때 버킷 림프종 악성암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임파선에서 암이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학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전자 염색체로 생기는 건데요.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명칭을 붙일 때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든지 그것을 발견한 병원 또는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을 붙이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은 이게 정상 9번 염색체하고 22번 염색체가 요만큼 잘려가지고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자, 9번에서 요만큼 잘려서 여기 22번에 붙고, 22번에서 요만큼 잘려서 여기 9번에 붙고,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염색체인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의 97% 정도가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있으면 백혈병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뭐 거꾸로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백혈구, 여기 백혈병 이제 현미경 사진인데 이게 다 백혈구입니다. 백혈병이란 말 자체는 백혈구에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혈구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적은 게 아니라 백혈병은 많아요. 왜 많으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려 그러면 임신기간에 10달 만에 태어나야지 정상인데, 석 달 만에 태어나면 비정상적인 애를 태어났는데 석 달 만에 냈기 때문에 애를 많이 놓을 수 있잖아요. 백혈구도, 혈구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골수에서 이제 우리가 피는 골수에서도 만들 수 있고 임파선에서 두 군데서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이제 골수성 백혈병, 골수에 병이 생기는 건데, 골수에서 병이 생겨가지고 성숙되기 전에 백혈구를 계속 내보내. 그래서 백혈구는 엄청 많은데 기능을 할 수 있는 백혈구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폐병이, 폐렴이 생기는 그런 경우. 이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필라델피아 염색체, 전자 염색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전자 염색체가 유명합니다. 지역 건강 정보 데이터 분석은 뭐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청구 자료를 빅데이터로 해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서 조사를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간이 15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그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보관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진료하면 진료기록부에 병원 보관, 의무 보관 연도는 5년이에요. 5년 지나면 폐기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폐기하면 진료기록부 유실로 법적 처벌을 받는데, 이것도 이제, 요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가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한 20년 정도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결론상 정확하게 데이터를 하려고 그러면 누적된 걸 보려면, 왜냐하면 방사선이 들어와서 암이 발병하는 기간이 어떤 데는 잠복기가 굉장히 긴 그때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3, 40년 정도는 데이터를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요밖에 못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월성 원전 주변 세계 엄면을 했고요. 표준화 발생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원전으로부터 5km, 10km까지, 20km까지 포함된 리단위 지역과 집단과 이제 100km 집단을 이용해 가지고 암 표준화 발생비와 표준화 유병비를 산출했다. 산출해서 이제 나중에 보는. 그러니까 발생비하고 유병비는 어떻게 차이 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생비는 2024년에 암이 얼마나 발생했느냐고, 유병비는 2024년에 암 환자가 몇 명이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암이 발생해갖고 지금 원래 암이 있는 것은 다 유병률이고, 발생비는 그 해만 발생한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다 조사를 해봤다. 그래서 참조 집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원래가 그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면 83세 동안 암이 발생할 확률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한 38% 정도 되거든요. 암으로 꼭 죽는다는 건 아니고 암이 평균 수명 동안 발생할 확률이 38%예요. 그래서 이제 참조 집단하고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더 38보다 더 많이 발생했으면 더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거죠. 이제 조사가 여기 보면 5km 이내, 요 10km 이내, 그리고 20km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했던 게 양남면, 간포읍, 문무대왕면 이렇게 이제 요 지역을 조사를 한 거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이제 20km까지 다 포함되면 나아리는 여기 있고요. 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방사선 노출하고 건강영향조사 문헌평가. 이거는 문헌평가. 그러니까 이제 직접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연구조사에서 발표한 문헌을 봤더니 대부분 문헌에서 원전 주민의 방사선 노출은 지역 주민 안 발생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기존의 이제 문헌에서는 해요. 뭐 다른 인체 소변 삼중수소 측정에 대한 보고서도 보면 뭐 별 큰 거 없고요. 여기 이제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을 때도 별로 뭐 주변 환경에서도 삼중수소 수치가 공기나 지하수나 식수, 빗물 등 소리 경우 2012년 이후로는 계속 감소되고 있다. 그런 것을 이거 문헌입니다. 문헌 보고했고, 그리고 LNT 모델로 한다 그랬죠. LNT 모델로 이제 세계 엄면의 암 발생 가능성 평가해봤더니 원래 이제 월성이 1981년도 시운전했고 83년도 상업운전을 시작했거든요. 최대 40년간 봤더니 뭐 많이 확률적으로 너무 낮게 암이 발생했다. 문헌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문헌 검토 결과를 요약해보면 삼중수소가 체내에 오래 머무르는 유기결합 삼중수소를 고려해서 변화해봤더니 1베크렐의 삼중수소 섭취해서 50년간 누적했다고 보면 피폭량은 1억 분의 2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대부분 섭취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는 공기 중에 수분하고 섞여 있는 삼중수소주가 호흡하고 피부로 그렇게 들어오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소변을 검사해 봤더니 피폭량이 요시로 1리터당 보니까 피폭량은 뭐 1,000분의 7mSv다. 그래서 우리나라 1년
평균 그 허용 설량이 1mSv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는 현격하게 낮았다. 그리고 LNT 모델로 봐도 암 발생률이 문헌을 조사해 봤더니 굉장히 적었다라는 게 뭐 이거요. 그래서 현재까지 생물학적 해석으로는 이렇게 그 저설량 방사선은 인체가 극복할 수 있는 한계 이내의 방사선이기 때문에 암 발생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거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부여는 방사선으로 이제 암 발생 확률은 이제 의미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언을 해요. 결국 뒤에 이제 좀 붙이는데 뭐냐 그러면 현재 자료원이 20년 정도의 누적 자료원이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암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는 거 한계를 스스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50년, 70년 정도 추적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위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은 진료기록부 의무적 보관 연도가 5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강 심사평가원이나 그런 데는 이제 15년, 20년인데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기한을 연장해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조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제안을 보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방사선 조사를 해봤더니 뭐를 했냐면 월성 원전 주변 지역에다 환경 매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삼중수소, 뭐 스트루툼 이런 걸 5년간 수행한 결과하고 이때 2021년도 했던 거하고 별 차이 없더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월성 원전이 중수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중수소가 경수로보다는 많은 건 당연하다. 그래서 주변에서 대부분 환경 매체에서 뭐 먼지, 물 먹는 거 그런데 다 삼중수소가 검출되더라. 뭐 그렇고 기타 그 5가지 뭐 요오드라든지 그런 것들 예년하고 비슷하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 삼중수소가 있다는 거하고 피폭량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피폭량을 산출을 해봤더니 굉장히 1mSv에 대비해서 0.3% 정도가 더 노출된다, 피폭된다 그렇게 이제 지역사회 의사소통을 해봤더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삼중수소도 있고 고압선 송전탑도 있고 뭐 자연재해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은 삼중수소를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니까 들은 것도 삼중수소잖아요. 플루토늄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은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플루토늄이 위험하기는 더 위험하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방광기가 삼중수소보다 조금 더 길어서 한 25,000년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것이 더 위험하지만 이것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삼중수소가 가장 위험한 걸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도 위험하고 왜냐하면 삼중수소가 가볍기 때문에 멀리까지 퍼져가거든요. 날아서. 이게 문제인데 주민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63% 정도가 굉장히 우울하다고 그래요. 우울하다는 거하고 우울증하고는 달라요. 우울증은 실제로 진단은 우울증이고 좀 더 우울하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튼 사람들은 63% 정도는 나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나 이 지역에 사는 거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울하다는 사람 다 이제 조사를 다는 안 해봤죠.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람도 33명 정도 돼요. 근데 33명이랑 자체가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일반 지역에도 우울증 진단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얼마가 더 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33명이나 우울증을 진단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좀 중요한 내용 하나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원전하고 관련된 정보를 누구한테 가장 많이 듣느냐 물어봤더니 한 75% 정도가 마을 이장이나 지역 주민이 주요 정보원이래요. 그런데 믿느냐 그러면 가장 못 믿겠대, 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듣기는 듣는데 정보원의 신뢰 질수는 이 사람들이 가장 낮아. 한수원보다도 더 낮아. 뭐라고, 뭐, 한수원, 뭐, 근데 거기 안 살아도 모르겠지만, 한수원에 뭐 불확실하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하여튼, 이 신뢰 정도는 가장 떨어져요. 환경단체 뉴스에 당연히 떨어지지만, 한수원보다도 더 낮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인식도를 조사해봤더니, 한 70% 정도가 이주를 좀 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주를 하는데 70% 정도는 2km 이내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떠나고 싶어. 핵 발전 있게 떠나지만 내가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은 아니고요. 네. 제한 구역으로 적절하게 예. 안에 있는 사람들을 딴 데로 보내달라 이 이야기.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추가된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거. 네, 하여튼 요 이내로 이제 해보고 싶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개별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개선 방안 경제적 보상도 해주고 지역사회 건강 검진도 이제 계속 해달라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약구역하고 체인점 마을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한 60% 정도는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지역사회 건강영양조사 해봤더니 이제 인체, 소변, 방사선 물질 등 생체를 해봤더니 이제 원전 출입자하고 원전 출입 안 한 사람 이제 따로따로 나눠서 했거든요. 그런데 요게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원전 출입자를 제외해서 874명 조사해봤더니 산소 평균이 7.9 정도 되고 원전 출입자는 그보다 더 높고 33베크렐 정도 돼요. 그런데 최대값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두 집단 합쳤을 때 삼중수소 농도는 이제 평균적으로 10 정도 베크렐 정도 나오고 최대값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결론은 상대적으로 생체 내 농도가 높게 나타난 주민에 대해서 원전 출입 외 원전 주변 활동 등 다른 노출 요인의 가능성은 배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원전 출입 안 하더라도 그 주위에서 뭔가를 했을 건데 그거는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전 출입자와 원전 출입 안 한 사람을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정확하지가 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뭐로 검사했냐 그러면 고용된 여기 원전에 고용됐으면 거기에 등록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본 게 아니라 뭐로 보냐 그러면 그 조사를 해봤어요. 고용된 사람한테 여기 원전 출입했냐 물어봤더니 고용됐지만 간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원전 출입자와 원전 출입 안 한 사람 구분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실제로 물어봐서 나 출입했어요 그런 거 하고 입출입하게 되면 거기에 기록을 쓰는가 봐요. 그 기록 쓴 사람 그곳을 나는 들어갔어요 하고 그러고 쓴 사람은 원전 출입자로 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고용을 됐다고 했더라도 자기는 안 가고 출입 기록이 없는 사람은 원전 출입 재집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삼중수소를 해봤더니요, 원전 출입자를 제외한 조사 집단을 삼중수소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1년 노출 기준에 비해서 0.08% 엄청 낮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기준, 여기 최대값이 342 베크렐 됐잖아요. 이 사람도 경우도 해봤더니 연간 노출 기준에 0.7% 밖에는 그 피폭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하지만 이제 원전 아까도 앞에서도 봤지만 월성 원전 출입 이력이 있는 사람 경우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삼중수소 농도는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기타 방사선 핵종이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의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이것은 이제 검출 한계 미만, 제로라는 게 아니라 검출 한계 미만으로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상간 일치도가 높다는 것은 검사 정확하게 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원전부터 거주지가 짧았고 100베크렐 이상 측정되는 사람과 다른 집단에 비해서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래 거주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삼중수소 농도는 소변에서 높게 나왔다. 당연히 이제 이해되고요. 또 하나는 조리할 때 이제 물을 지하수하고 간이 상수를 사용했느냐 했을 때 사용한 경우가 더 높게 관찰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음용수는 이제 하지 않았는데 물 마시는 물, 그 이유는 이제 이 지역 주민도 음용수는 지하수하고 간이 상수를 거의 안 마시는 모양이에요. 몇 분 안 계시대요. 거기 데이터. 그래서 음용수는 빼고 조리할 때 물을 봤더니 지하수하고 간이 상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더 높게 나타나더라 그런 거고. 계속해서 보면 삼중수소 농도 그룹 따라서 적혈구, 백혈구, 혈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다 정상 범위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앞으로도 결과를 계속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는 증가하더라.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먼저 소변 요도 수치가 높게 나온 사람들은 삼중수소 농도도 더 높게 나와요. 소변에 요도가 많이 나온 사람들 봤더니 삼중수소 높아. 그런데 거꾸로 삼중수소 농도 그룹에 따라서 식이 요도 소변 측정지 차이나 정강 경량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네.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이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거거든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뇌에서 뇌하수체라는 것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첫 번째 우리 몸에 요도가 많이 들어왔을 때, 요도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뇌가 그럴 거 아니에요. 몸 갑상선 보고 너 재료가 많이 공급됐으니까 뭐 하냐, 일 안 하고, 이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라고 뇌에서 전령을 파견해요. 그 전령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적을 때도 전령은 보내고, 두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많이 들어올 때도 전령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뇌는 반응하거든요. 우리 몸에 재료가 많이 들어왔으면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만드는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갑상선이 일을 해요. 가만히 쉬지를 못해. 막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막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계속 많이,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하고 갑상선 암 발병하고는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제 의학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 자체가 이제 별로 증가됐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말이 많아서 높은 소변 요도 수치를 보인과 소변에서 요도가 많고, 그리고 원전 출입하거나 생물학적 노출 평가에서 유효한 경과가 산출된 대상자에 향해서는 향후에 추가 검사가 좀 필요하다.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하고 삼중수소 검출 여부 및 농도하고는 연관이 있다. 연관이 있지만 암 발병률을 높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높아지더라. 암 발병 이전까지.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존 연구에서는 이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하고 소변 요도 농도가 높을수록 갑상선암 위험이 높다. 일 많이 한들수록 무조건 병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확실한 근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반복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심층 조사해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변 삼중수소 농도가 높을수록 원전으로부터 거주지 거리가 짧았고, 그리고 조리할 때 지하수나 간이 상수한 사람이 삼중수소가 높더라. 그리고 그 출입한 사람들이 비출입자보다는 삼중수소 농도가 높더라. 그런 거 봤고, 생물학적 선량평가 아까 전에 그 염색체 전자되는 사람 봤더니 빈도 결과가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더라. 그런데 삼중수소 농도하고는 관련하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삼중수소하고 이제 이게 전자염색체 비교하려고 그러면 대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조군 이제 핵발전소의 먼 지역하고 이제 대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실은 데이터가 없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전자염색체의 비율 같은 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비교하면 되는데 우리는 몇 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랑 구체적으로 그냥 통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만 제가 없냐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데이터 정보를 해봤더니 암 발병률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비교해봤더니 도리어 낮아요. 이 지역이. 그리고 경주시하고 비교해봤더니 남성에서 조금 높고 여성에 낮고 그게 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갑상선도 암도 별로 통계적인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암 발병하고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4개 지역을 아까 나눴다 그랬잖아요. 지역 1, 5km 미만, 10km까지, 20km까지, 100km까지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지역이 전국적인 비해봤을 때 암하고 발생률이 더 높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 발병 안 해. 그런데 1지역하고 2지역, 여기 가까운 지역하고 여기 암 발병률을 전체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는 1지역, 2지역 합했을 때는 1.5배 높다든지 모든 암은 그 다음에 위암 같은 경우도 1.5배 높고 그렇게 나와요. 하여튼 거기에 원전에 가까운 지역이 원전에서 먼 지역보다는 암 발병률은 굉장히 높다.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국보다는 낮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밑에 그런 이야기고요. 종합평가, 종합평가 이제 검사 아까 해봤더니 오래 기간 관찰하면 더 초과암 발생수를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하지만 자료 없다. 이거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너것들이 법적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고 암등록 근무 빅데이터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그리고 환경 방사능 분석 자료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거고 뭐 5년간 삼중 수소하고 이런 것들이 5년 동안 월성 원전 주변을 보니까 5년 동안 별로 늘어났다는 증거는 없다. 어떤 건 도리어 줄어들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하여튼 삼중수소는 늘어나더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필요하다. 그런 거 나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의 우울감 정도는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에 정신건강 상담하고 치료가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 주민이 정보는 뭐 말이장이나 이런 데 듣지만 가장 신뢰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신뢰하는 소통 주체를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런 거 있고요. 나머지는 생각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앞으로 정리한 건데요. 소변 삼중수소 농도는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았고 오래 살았던 사람이 높았고 원전 출입자하고 높았고 그래서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삼중수소 노출은 원전으로부터 배출된 대기 삼중수소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원전으로부터 배출된 거다 하면 되는데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요거 이제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대기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멀리 가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 그렇게 해놨어요. 뭐 그리고 조리시 사용하는 물도 여기 삼중수소 노출원이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보니까 삼중수소나 이런 거 요오드가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집단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높게 그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뭐.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포함돼서 조금 조사했으면 좋겠다. 생물학적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요게 그겁니다. 생물학적 성향 평가를 위해 삼중수소 인체 방사선 노출 간의 관련성 평가를 위해 더 많은 대상자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70세 이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국내 결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워. 몇 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뭐 한 명이라든가 거기 보니까 뭐 검사 결과 없대요. 영국에는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렇다 그러면 전자염색체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전자염색체가 많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이게 원전 관련이라는 것을 대지군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대지군이 없으니까 이걸로 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 하고요. 데이터 분석하고 뭐 요거는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슬라이드 석장이니까 끝납니다. 이게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 평가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언제냐 그러면 2011년도에 어디를 했냐 그러면 영광 원전 주위에 했어요. 여기서 조사 기간을 9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전의 자유 후향적 코호트 조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조사하는 것을 전향적 코호트 조사. 지금 주민이 이전을 그래서 조사를 왜 조사를 했냐 그러면 영광원전 경비원이 부인이 애를 낳았는데 2번 연속으로 그 문해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신문에 낳았는데 이 남편이 거의 한 1년 정도 동안에 원전 터빈장에서 이런 경력이 있다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원전하고 기형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막 들끓어서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원전하고 암 발생 위험도 요 평가하라. 결론이 마지막에 증거 찾을 수 없다. 그하고 결론은 났어요. 근데 요거 잘 보면요. 발표를 어디서 했냐 그러면 2011년도에 12월 서울 라마단 호텔에서 했어요. 영광 원전 조사를 하면서 영광 주민들은 아무도 참석 못하게 하고 라마단 호텔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속된 반핵의사에서 이 원 데이터를 달라. 우리가 다시 조사해 보겠다. 끝끝내 안 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국회의원의 힘을 좀 빌렸어요. 감사할 때 그 자료 달라. 그래서 받았어. 자료를 다시 분석해 봤더니 그 다음에 원전 5km 이내에 사는 주민 지역 봤더니 남자에서는 위암, 간암이 30%, 40% 증가했고 여성에서도 유방암 증가했고 많지는 않지만 갑상선 암에서는 150% 증가하더라. 확실하게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는 것은 갑상선 암은 통계적인 유의하고 그리고 이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방사능은 누가 민감하다고 그랬어요. 어린애가 막 크고 있는 애, 세포 분열이 많은 애. 그런데 그 조사에는 어린애들 다 뺐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도 집어넣었기 때문에 뭐 1년 살았던 사람, 2년 사람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20년간의 관찰 기간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없었다면 훨씬 큰 결과를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원전 종사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최근 아까 전에 염색체 이상, 전자염색체하고 피폭량하고 연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거는 그래서 처음에 2011년도에 거기에서 조사한 데서는 관련성이 없다 그랬고 2012년도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그 자료를 가지고 후속 연구를 다시 했어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뭐를 분석했냐 그러면 과다 진단하지 않았느냐
좋아. 2012년도에 갑상선암 발병 높았어. 그런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뭐 갑상선암 검사 잘 안 하는데 영광 주변 사람들은 검사를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발병을 많이 발견하지 않는데 그거 이제 과다 진단 오류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도리어 그 지역보다도 대조군 지역이 더 많이 해서 그래 과다 진단 아니었다. 그래서 결과는 앞에서 2012년도 발표한 것처럼 갑상선암 비롯해서 발병률이 높아진 것을 유의하게 했고 추후에 이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결과를 2015년도에 발표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